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모레 오후 용산에서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새벽 0시부터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자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들과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고 이무리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출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도 한 달 또는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의 지원 의사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수도권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음 날인 모레 열립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함께 기술 동맹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에는 윤 대통령도 동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 반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습니다.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에 이어 5층 집무실에서 바로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한미 정상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 협력 이슈, 인도 태평양 영내 협력 아젠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발표할 공동 선언문은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양국이 토의해서 합의하고 또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한미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선언될 전망입니다. 공식 만찬에는 10대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우리 측은 50여 명, 미국 측은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경제 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각각 하루씩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이 협의체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놓고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지 중국을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을 전후해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 이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번 회의는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NSC이자 용산 청사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리는 첫 회의이기도 합니다. 정례 회의인 만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 등이 함께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은 선물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기존 투자 약속에 속도를 내고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 협력체인 IPEF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제와 기술 동맹에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1년 전 이맘때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화끈하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위한 미국 내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44조 원의 대미 신규 투자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재계는 바이든의 방안을 앞두고 새 정부의 한미 공조에 보조를 맞추는 선물 마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투자 약속 실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협력체인 IPEF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이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택함에 따라 미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착공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신규 투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회사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 조지아주에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70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 신설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AP통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우선하고 국내 전기차 발전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노조 등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미국의 관심사인 배터리 핵심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내 배터리 양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GM과의 오하이오 합작 공장을 하반기에 가동하고 테네시주 2공장은 내년에 미시간주 3공장은 2025년 가동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통이 주력인 롯데도 미국 투자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시러큐스에 미국 제약사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한 데 이어 추가 투자도 할 예정입니다. 미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인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반중 정선에 보조를 맞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미국 내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는 주요 그룹의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80여 명이 초청돼서 양국의 경제와 기술 동맹 협조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지지 않는 대미 투자 전도사인 바이든, 2020년 183억 달러였던 우리의 대미 투자액은 바이든이 취임한 지난해 371억 달러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18 기념사에서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념식에서 보수 정권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민주의 문도 지났습니다. 새 장관, 여당 의원들과 함께한 광주행 KTX 특별 열차에서도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양쪽 유족과 맞잡은 손을 흔들며 마스크가 들썩일 정도로 힘차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념식 식순에서 빠지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가 보수 정부에서 처음 재창으로 불린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여야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부른 75초 노래는 단연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민주의 문도 통과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시위대에 막혀 추모탑에 접근도 못했는데 이번엔 유족과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늘 차량으로 식장에 곧장 진입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용 헬기 대신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새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10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통합, 원팀 행보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비공개 면담에서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매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오늘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2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냐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의를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리 임명 등 각종 조치에 빨리 협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환영하면서도 5.18 정신 계승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처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인준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당에선 인사청문회 뒤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서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지명 47일 만에 이뤄집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명 찬성이 높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지 말라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용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표결 방향을 정합니다. 인준 부결에 무게가 더 실리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론까지 당내 의견을 엇갈립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이제 흐름도 그렇고 두 갈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6일 지방선거 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사이 각종 의혹에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총리 인준의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자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특수통 윤석열 라인을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채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육상씨가 장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 장악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이냐며 호위 부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제외한 핵심 피해자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초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도 소환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임한 배경에 조직 차원의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여당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야당은 견제를 위한 지방 권력 사수를 앞세워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시작되는 여야 치열한 선거전 관전 포인트를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사실상 대선 연장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앞세워 정권 초기 기반을 닦는 동력 확보에 나서려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에 더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를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은 바로 우리를 향해 다시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서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 권력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지역 공약 파기에 맞서 공약의 복원과 함께 유능한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 지역 등 우세로 보는 8곳에 격전지인 경기 인천 가운데 한 곳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3곳과 제주, 세종 5개 지역에서 승기를 굳히고 경기와 인천, 강원, 충청에서 적어도 3곳을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군데 이상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를 즉 8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대선 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출전으로 체급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이 3곳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뺏어온다면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잡음, 박완주 의원 제명으로 이어진 민주당 내 성비위 의혹 등은 양당이 각각 떠안은 악재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취임 열하루 만에 한미 정상회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3주기 추념 행사가 진영마다 지지층을 응집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지방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 초기 여야의 전국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대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석 달 만에 다시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 해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분당갑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32.1%,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60.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계양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8%,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40.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3.2%,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43.8%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양문석, 국민의힘 박완수,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 표를 더 많이 주었던 경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수감되면서 도지사의 공백 속에 치러지는 경남지사 선거. 전통적으로 보수 우위인 이 지역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8.2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38%를 득표했습니다. 직전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귀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귀향을 발판 삼아 7대 지방선거 때처럼 양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세를 모은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전략을 밑바탕으로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양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당 통영시 고성군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는 연달아 고배를 마셨습니다. 덩치를 키워 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양 후보.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기본이 강한 경남의 그 기본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사가 보건 부지사를 저는 모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와 보건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 보건과를 반드시 신설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박완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는 창원시장을 연달아 3번 했고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앞선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2번 떨어졌고 이번이 3번째 도전입니다. 박 후보는 풍부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3가지를 통해서 경남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의당도 여영국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여 후보는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 성산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면서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여 후보는 인생 중심의 도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과 진보 정당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의 성장을 바라는 그런 노동자들과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전략이고요. 진보 진영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된 건 2번밖에 없을 만큼
보수 우위 지역인 경남.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경남에서는 5명의 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그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등으로 4명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은 이번에는 중도 사퇴 없이 어떤 누가 어떻게 도정을 이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23일로 예정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한 달 연장할지 무기한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과 각각 비대면 회의를 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했는데 안착기 전환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준비될 때 안착기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자체 회의에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전환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러시아에도 도움을 청했는데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은 북한에 화물기 석대 분량의 의약품과 긴급 방역 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종과 항로까지 확인됐고 중국 의료진이 탔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한 번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这几天朝鲜有没有提出这种要求？关于你提到的具体的问题，我还不掌握具体的信息。 중국이 북한에 1차로 지원한 물품은 약 150톤 규모로 5톤짜리 중형 트럭 30대 분량입니다. 긴급 물품을 각지에서 구해 선양 공항에 갖다 놓는 데만도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미 지난주 10일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날부터 평양이 봉쇄됐다는 지난 11일 YTN의 최초 보도 내용과도 시점이 일치합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봉쇄령을 내린 뒤 곧바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이번 주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모르굴로프 차관이 북한 대사의 방문을 받고 코로나19 사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서를 나토 본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 동안 중립 노선을 지키며 나토와 협력 관계만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또다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키 관영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집권정의개발당 회의에서 터키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나토의 어떤 확장에도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건 일관성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정에선 러시아 부사관이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투항한 러시아군이 1000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법원에 피고인 바딤 시시마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사관인 시시마린은 지난 2월 28일 62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의 추궁에 시시마린은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Чи ви визнаєте себе винуватим в чиненні даног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Повністю?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від дачі показань суду?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시시마리는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쟁 범죄 10,000여 건을 파악했으며 피의자 5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폐허로 변한 아조스탈 제철소를 뒤로 한 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마리우폴에서 80일 넘게 버티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퇴각 결정으로 투항한 군인들입니다. 짐 검사와 몸 수색을 받은 군인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수용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사흘 사이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В Мариуполе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е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боевик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и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должали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항 군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포로 교환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일부에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포로 처리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40대 남성이 납품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거래처를 찾아가 낫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척추뼈 3대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조수석에서 흉기를 꺼내 들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피해자에게 돌진합니다. 풀을 벨 때 쓰는 낫입니다. 일행이 말리며 흉기를 빼앗자 피해자를 그대로 내동댕이 칩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들고 위협을 이어갔고 피해자를 바닥에 강하게 매다 꽂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끔찍한 폭행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낫을 들고 나를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저 세멘트 바닥에 그냥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그렇게 맞았던 거죠. 이곳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축산물 가공업자로 가해 남성 음식점에 부속 고기를 납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처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함께 찾아온 다른 2명도 범행을 도왔다며 추가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식당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난동까지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타더니 가게를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은 혼비백산에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고 차에선 연기까지 피어오르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을 다시 한번 들이받습니다. 부서진 문을 밀고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성은 가게 안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직원들에게 제압당합니다. 차가 돌진해서 들어오다가 몇 번을 후진해도 다시 돌진하고 이래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차 5대 오고 중사 기동대까지 오고 그랬거든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주인이 놀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식당을 들이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멍해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대원 190여 명이 출동했지만 산길이 좁고 경사가 급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도 산불이 나 진화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산림 1,5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 등을 때린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 배심원단에 참여한 만큼 사적 제재에 대한 판단도 관심사였는데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입니다. 지난해 말 21살 김모 씨는 조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조 씨가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아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조 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탓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김 씨의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 씨의 성범죄에 분노했지만 조 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차라리 기부 활동을 할 걸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조두순을 때린 건 통쾌하지만 주거 침입에 특수폭행까지 했으니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청량을 준 것 같아요. 조금 선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이익을 위해서 가서 때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심원단 7명은 김 씨가 유죄라는 것엔 이견이 없었지만 심신미약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양형도 적게는 징역 6개월에서 많게는 징역 2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칸 국제영화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전 메시지와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올해 칸 영화제는 특히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칸 르미에르 극장 앞이 전 세계 스타들과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축소되거나 여름으로 연기됐던 칸 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배우이자 평화운동가인 포레스트 휘테커에게 명예 황금 종려상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Les écrans du monde libre. Il nous faut un nouveau Chaplin qui prouvera que de nos jours aujourd'hui le cinéma n'est pas muet. 올해 칸에는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개되는 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입니다. 작가인 이정재가 이제 연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주변의 용기를 받아서 연출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 감독의 4번째 경쟁 부문 진출입니다. 함께 경쟁 부문에 초청된 브로커는 송강호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만남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는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의 주연인데다 지난해 경쟁 부문 심사위원이어서 나무 주연상 수상에 기대가 쏠립니다. This year you have a lot of Asian cinema, particularly Korean cinema. Park Chang-wook, who made Old Boy. You've got Broker, which is from a Japanese director who stars the star of Parasite, Song Kang-ho. 비평가 주간 폐막작은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로 이 부문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단편 경쟁 부문에는 문수진 감독의 애니메이션 각질이 진출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를 비롯한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 가운데 4개가 역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오늘 발표한 2021년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지구 온실가스 농도가 2020년에 기록된 최고치인 413.2ppm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 온도와 평균 해수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의 수소이온 농도는 지난 2만 6천 년 가운데 가장 낮아서 산성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했고요.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16.8도, 광주 1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 29도, 포항은 30도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서울과 대전, 전주 26도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후에는 영서와 전남 지역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모레 오후 용산에서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새벽 0시부터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자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들과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검사가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레 오후에 9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오후 방한해 이튿날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공식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동 선언문도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경제 안보와 안보를 주제로 적어도 하루 한 차례 이상 일정을 함께하며 특히 그동안 이어온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은 물론 이번에 한미 기술 동맹까지 추가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김 차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인도태평양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our intelligence does reflect the genuin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or frankly both, in the days leading into, on, or after the president's trip to the region. 이에 따라 단기적, 장기적 군사 대비 태세의 조정을 확실히 준비하는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동맹과 모두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전화통화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미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지만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He will not visit the DMZ. He will not.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움직임을 줄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에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경제 협의체 출범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7천여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오늘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리 요새와 연설, 선거 벽보 등을 통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광고와 대담 등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허술한 사전투표 관리로 문매를 맞은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부실 관리 논란을 털어낼지 관심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를 마친 용지가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뚜껑도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와 종이 쇼핑백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과 비판이 쏟아졌는데 선관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확진자를 위한 별도 임시 기표소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 같은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에 투표를 하는데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30분 뒤인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본투표 당일에는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등의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유권자와 격리자 등 유권자의 동선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일 전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공적인 관리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대선 관리에 오명을 씻겠다는 선관위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18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의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7차례 손질한 6분 분량의 5.18 기념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예 통합의 방점을 찍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자체라고도 강조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호남을 향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산업 고도화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초 광주 시민에게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마음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한 원고에 없던 마무리 발언까지 현장에서 추가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35차례 등장한 자유가 이번 기념사에서도 12차례로 가장 많이 거론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누리되 이를 지키고 확대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15,000곳,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LH 사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등을 오간 행적,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는 모두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 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사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 결의는 오늘과 내일 전체 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본심사를 벌입니다. 이 자리에는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와 종합정책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1조 5천억 원이 삭감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10조 원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검사를 포함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한동훈 장관. 하루 만에 전격 단행된 법무검찰 고위간부 인사 역시 색깔은 분명했습니다. 핵심 요직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과거 한 장관 밑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3차장을 지낸 뒤 연달아 좌천됐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각각 특수 1부장과 3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각각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검에서 각각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권순정 부산 서부지청장과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도
각각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했고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처럼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빚었던 인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줄곧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장관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보직이 채워지면서 차기 총장 인선과 이어질 추가 간부 인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노골적인 내편 인사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6,77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3,858명 줄어들었는데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2월 2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사이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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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이상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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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집회입니다.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단체는 재정 촉구를, 의사단체는 결사 반대를 외치며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간호사의 헌신이 조명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두 단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에서 진료의 보조에 머물던 역할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면서 단독 의료 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소위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기존대로 진료의 보조로 두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인 단체들은 간호법 신설 자체가 특혜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5개 분야 가운데 유독 간호사만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져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의료와 간호가 이렇게 분절돼 버리게 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보건의료 직군들이 함께 이게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서 동등하게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에 임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젊은 간호사가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별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환자를 봐야 되는 시간도 모자라고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1년 되기 전에 6개월만 되면 신규 간호사는 떠납니다. 두 단체는 서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선 경론 끝에 간호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단체 간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노동계가 공공기관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98호를 위반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LO 협약 98호에는 단체 협약으로 고용 조건을 규제하기 위해서 노사 간 자발적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부총리는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별도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하반기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이 쉽게 받아들일 연동제 도입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한 달 넘게 공사가 멈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골조공사 핵심 장비인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단은 7천억 규모의 사업비 대출금 보증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달 공사를 전면 중단한 이후 현장을 지키는 인력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직원 일부하고 그리고 업체 직원 서류 때문에 좀 나오는 걸 일부하고 그렇죠. 다 일자리 찾아서 가고. 시공단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다음 달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57대를 관리하는데 한 달에 15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게 철수 이유입니다. 해체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을 모두 철거하려면 최소 2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시공단이 7천억 원을 대신 갚고 조합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시공단은 공사 변경 계약 무효 소송 취하와 전임 조합장 때 이뤄진 계약 인정을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분양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보상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취하 및 변경계약 취소 의결을 다시 취소하는 총회 의결이 있지 않으면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은 공사비 5,600억여 원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실금액 보상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 주요 안건을 만나서 의논하자는 겁니다. 조합은 협상을 위해서 저희가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선결 조건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저희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각자 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접점이 거의 없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3.57% 떨어진 31,490.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04% 하락한 3,923.68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4.73% 떨어진 11,418.1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지수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부 대학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교수들이 수백만 원 등록금을 대납하고 대학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지난해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갑작스럽게 구속됐습니다. 교수들도 단체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가짜 신입생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신입생 모집이 어렵자 학교 측은 150명 넘는 교수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신입생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신입생 가운데는 학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던 중년 직장인은 물론 70대도 있었습니다. 가짜 신입생 등록에 필요한 건 수백만 원 등록금. 일단 교수들이 전액을 대신 냈고 나중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입학한 지 몇 달 뒤 가짜 신입생이 차례로 자퇴하면 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3분의 2를 환급했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가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측이 보존해 준 겁니다.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가짜 신입생을 모집했던 이유, 바로 대학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대학은 앞서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른바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됐습니다. 때문에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정지원비 사업의 신청 자체가 안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범행을 독려한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과장 교수 2명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짜 신입생을 등록한 건 교육부 평가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였고, 대납한 등록금을 교비인 장학금으로 보존한 건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 평가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할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지방대, 가짜 신입생을 모집하느라 교수들이 등록금을 대납하고 대학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는 딱한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시험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학당 강사들은 자신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는데 학교 측은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어떻든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A씨. 하루 평균 4시간의 강의를 위해 2시간 정도는 수업 준비를 합니다. 과제 첨삭과 시험 출제 채점, 그리고 회의 등 강의 외에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수업 진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는 저희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학생들 앞에서. 하지만 수업 준비를 위해 쓰인 시간은 강사 개인의 노력일 뿐 노동의 대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직 강의 시간에 대해서만 평균 3만 원 남짓한 시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강사들은 강의 준비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무급 노동에 대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수업의 질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시간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 해결 대신 업무에서 이 강사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사들이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채점하던 시험은 사라졌고 최근 치러진 기말 시험은 학교 측이 만든 객관식으로 대체됐습니다.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시험 출제라던가 채점에 대해서도 포함된 그 금액이거든요.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일주일 전에서야 주관식으로 치러진 중간시험 성적이 삭제되고 기말 시험이 100% 객관식으로 치러진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비자 연장을 결정짓는 어학 성적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판가름 나게 된 겁니다. All the pressure was put into the final exam. Them evaluating us this way was very disappointing in a sense because it gives me a sense of like if this is what the best do, I don't understand. 앞서 법원은 한국어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한국어 교육원 대부분이 강의 외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포항은 30도까지 올라서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중서부 지방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3도, 대전은 17.7도, 대구는 1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도 26도, 광주는 27도, 대구는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2박 3일 기간 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성으로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성격인 IPEF에 참여하면 대중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며 중국과 한중 FTA 후속 협의도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일본도 이번에 이 경제협력 구상에 참가하는 걸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일본에 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 기시다 총리와 만납니다. 첫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기시다 총리가 참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원자재를 참가국 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포석입니다. IPEF の米国のインド太平洋地域への積極的なコミットメントを示すものとして歓迎をしております。日本もこれまで建設的に議論に貢献をしてき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동시에 일본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가입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 정권 시절 탈퇴한 미국도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협력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미국은 용인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이런 내용을 재확인하고 올 연말 국가안보 전략 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国民の命や暮らしを守るために具体的に何が求められるのか、これをしっかりと議論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抜本的に強化していく、こうしたことを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미국과 대중 공동전선을 선명히 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 6개월 만에 외교장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순방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한 북한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무기 시험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감염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발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질 때 더욱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기 시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전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북한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7일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북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 초 중국에서 마스크와 의약품을 대거 수입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통계를 인용해서 북한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중국에서 얼굴용 마스크 18만 3천 달러 어치를 들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 수입한 마스크의 전체 무게는 26톤, 수량 기준으로는 748만 개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출범 100일 안에 체계를 갖추겠다는 새 정부의 과학 방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관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된 코로나19 정보를 통합해 과학 방역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 방역을 위한 전문가 독립위원회는 의과학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위원회 의견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 민관 협의 체계가 마련됩니다. 기존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되면서 전문가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다만 현재 감염병 대응 의사 결정 체계는 중대본과 중수본, 방대본이라며 결정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위원회는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결정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분산관리되어 온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은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시와 진단, 역학 정보를 다루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과 입퇴원과 진료 기록의 환자 관리 시스템, 또 재택 치료 지원 시스템과 병상 배정 허브 시스템 등을 연말까지 통합 연계한다는 겁니다. 현재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을 올해 말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중심 방역 정책을 토대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 정부 첫 질병관리청장에 취임한 백경란 청장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백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우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특히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국의 교육, 돌봄 시설에 설치된 공기 정화 장치가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부족하다며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을 마련해서 실내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겠다는 겁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비행기 안에는 내부 공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가장 높은 등급의 필터로 코로나를 포함해 바이러스의 99.9%를 여과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이달 초 LED와 나노튜브 등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사멸시키는 광열 헤파 필터를 개발했고 제품을 생산 준비 중입니다. 이미 상용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에 헤파 필터를 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을 차단한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술들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가 모여 헤파 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한 헤파 필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잦은 곳들이지만 이들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억제용이라 항바이러스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시간들이 또 길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고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 외 일반 병동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아 실내 환기가 안 되고 환자 수가 늘게 된다며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하루 10분씩 3번 이상 자연 환기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 설비를 계속 가동할 경우 공기 전파 가능성은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제외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달 초 모두 마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 게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산업부 인사를 담당하던 실무라인부터 책임자인 장 차관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실무라인에 가까운 당시 산업부 인사 담당자 김모 국장은 최근 3차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국장뿐 아니라 다른 핵심 피의자들도 대부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인사를 소통해온 손모 과장과 실제 호텔로 산하기관장들을 불러 사퇴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온 국장급 인사 박모 정책관, 나아가 윗선인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까지 이번 달 초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백운규 전 장관뿐입니다. 검찰은 최근 백 전 장관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백 전 장관의 사퇴 종용 지시 정황이 담겨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수사 자료까지 분석하면서 사실상 백 전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도 소환해 당시 산하기관장들 사퇴를 압박하도록 지시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고발 접수 3년 만에 재개된 검찰 수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닿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은폐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이해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초동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란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자결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 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 발을 떼게 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들 보니까 똑같은 기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설명을 그렇습니다. 좀 해주시죠. 지금 4가지 신문 일면 준비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작게 보일지 모르니까 확대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각 한국, 조선, 경향, 한겨레 신문인데요. 똑같은 사진들 그리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고요. 또 같은 면에 검찰의 고위직 인사 기사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표현대로 하면요. 윤 사단의 약진, 친문의 좌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두 기사가 신문 일면에 대부분 실려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방송으로 생중계돼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민주의 문을 통과했고요. 예.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모습 생중계됐습니다. 그동안 합창, 재창 이 논란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요. 이제 그걸 어느 정도는 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참석하면서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겨레 신문은 이에 대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42년 만에 온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매년 오겠다 이런 약속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초반에 이런 통합 행보가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면에 같이 나왔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에 보면 함축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예. 윤석열 라인 싹쓸이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편중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인사긴 한데요. 예. 한국일보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골적인 네 사람 챙기기에 윤석열식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데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검사도 아닌 것이냐라는 반응이 나온다고도 전했습니다. 예. 이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대부분 27기, 28기, 29기가 많았습니다. 예, 비교적 비판적인 논조였고요. 예. 이렇게 고위급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나면서 사실 검찰총장이 이제 누가 될지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후보군들이 있죠. 예, 3파전이 될 전망인데 중앙일보에서 그 3명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3명은 이제 어제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있고요. 또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김후곤 대구지방검찰청장, 그리고 이번 인사에는 빠졌지만 계속해서 몇 차례 언급이 됐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까지 이렇게 3명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보면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는 대검 차장검사가 꼽히는데요. 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지검장은 한동훈 장관과 같은 사법연수원 27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 교체를 노리면 이 지검장이 유리하다. 하지만 검찰의 지나친 연소화를 우려할 경우에는 25기인 김후곤 고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최소 3명의 후보군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탁도 파격이었고요. 예. 검찰총장까지 또 파격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정이 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에 어제 브리핑을 기초로 한 기사가 실려 있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 내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첫날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데 예.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할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국립현충원 참배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후에 용산으로 이동해서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담은 소수 인원만 참석해서 9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진행되고 나서는 지하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만찬 자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 22일 일정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만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언급이 됐었던 DMZ 방문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부통령 시절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 또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백악관도 오늘 DMZ는 안 간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어떤 상징적인 자리가 있을지 장소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북한 관련 기사인데 이게 어제 오전에 공개된 겁니다. 근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이제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고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치국 상무위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이틀 전이었죠. 마스크 2장을 겹쳐 쓴 사진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에서는 그 근거로 북한이 중국을 제외한 외부의 도움 없이 코로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이 사진이 찍힌 정치국 상무위를 소집한 점에도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정치국 상무위라고 하면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을 최종 결정했던 회의인 만큼 조금 무게감이 실리는 회의다 이렇게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거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혹시 테이블에 마스크가 있나 찾아봤는데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이 지방선거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밝힌 목표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밝힌 목표인데요. 국민의힘 최소 9곳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8곳이면 우리가 승리한 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남권 5곳 그리고 서울과 충북까지 총 7곳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합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에서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최대 12곳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등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6곳에서 7곳 정도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 거고 8곳 이상이면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는 5.18 기념식 참석, 또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이슈가 반영이 되는 결과들이 나올 텐데요. 과연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흐를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각각 9곳, 8곳이면 그렇게 많이 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반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청년들의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 도약 계좌 자산은 안 보고 월급 따져서 탈락한다. 이게 공정한가요? 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데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을 해줘서 한 10년 뒤에는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 중인 정책은 아니고요. 현재 도입을 위해서 정부와 은행권의 협의가 진행 중인 이런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혔고 이게 공개가 됐는데 청년 도약 계좌를 포함해서 최근 발표된 청년 지원 정책 가입 요건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을 보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요건에서 자산은 따지지 않고 이 소득만을 본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이른바 흑수저 자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는 연봉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추가금을 지원해주지 않고요. 이전에 진행돼서 가입을 했던 많은 분들 가입했던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도 연봉 3,6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자산은 따지지 않았고요. 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한 달에 116만 원을 넘게 벌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자산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집 있고 차 있는데 월급이 좀 작은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거고 집 없고 차가 없어도 열심히 월급이 노력해서 많으면 대기업 가서 연봉을 좀 높여놨더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네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이제 마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광고만 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화성에 고립된 우주인이 화성 토양에서 감자를 길러서 키워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영화 보시면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화성은 아니지만요. 달에서 가져온 흙으로 식물 재배가 가능한지 연구한 결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내용을 전하고 있었고요.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의 발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지만 발육은 부진했다였습니다. 20일 정도 경과된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염분이나 금속에 노출된 식물에서 나타나는 종류의 유전자 발현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이 달의 토양 환경을 스트레스로 인식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달의 어느 위치에서 가지고 온 토양이냐에 따라서 성장 양태가 달랐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추가로 연구할 것이 남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대에 달에 상주 기지를 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에서처럼 식물 재배가 가능해지면 그 기지를 완성하는데 구축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14년 만에 고물가를 전망하면서 소비의 힘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9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 대해선 더 거칠 세금 수입보단 지출의 필요성을 따져서 전체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부담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있고 그냥 그래 차를 웬만하면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재료값이 줄줄이 오르니 물건값을 안 올리곤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 같은 원자재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인 나라박 악재들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큰 부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오름세와 더불어 외식 수요도 늘며 올 한해 물가가 4.2%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일 거란 KDI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 1.7%에서 대폭 뛴 겁니다. 다만 물건값이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도 거리두기 해제와 추경 등의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닫진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수출이 흔들리고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도 살아나는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거란 얘기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달 IMF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2.8%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향후 반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빅스텝 언급 등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KDI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리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더 많은 이득이 될 거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앞으로 들어올 세금과는 별개로 지출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시도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의 물가 상승률이 4.7%로 가장 높았고 강원 4.5%, 경북이 4.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분기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3.8%로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5월 19일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특허청이 발명의 날을 맞아서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위는 인공지능, 2위는 로봇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고기는 간단한 구조로 된 우량계입니다. 하지만 농업국가 최초로 표준화된 강수량을 기록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치고기가 개발돼 반포된 것은 1441년 음력 4월 29일, 양력으로는 5월 19일입니다. 1957년부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발명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등 총 768분이 참여해 2213개의 유효 응답을 얻었습니다. 1위는 인공지능이 차지했고 로봇 기술과 미래차 기술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수소와 에너지 기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주목받은 인공지능 기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로봇은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분야입니다. 미래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분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표준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경남 사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식당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난동까지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타더니 가게를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은 혼비백산에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고 차에선 연기까지 피어오르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을 다시 한번 들이받습니다. 부서진 문을 밀고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성은 가게 안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직원들에게 제압당합니다. 차가 돌진해서 들어오다가 몇 번을 후진해도 다시 돌진하고 이래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차 5대 오고 중사 기동대까지 오고 그랬거든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주인이 놀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식당을 들이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멍해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대원 190여 명이 출동했지만 산길이 좁고 경사가 급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도 산불이 나 진화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산림 1,5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 나들목에서 16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주병과 상자를 수습하느라 3시간 동안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차단돼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3층짜리 유리공장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5명이 황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헬기 1대와 인력 71명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앞서 오후 1시 50분쯤에는 당진시 고대면에서도 산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독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횟집이 있던 1층 전체가 타고 2층 주택 일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프로야구 절대 1강 SSG가 5월 들어 불펜진 붕괴로 주춤한 가운데 2위, 3위 팀들과 잇단 격돌이 상위권 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 신윤정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8대1로 크게 앞서가던 SSG. 6회 석점, 8회 넉점을 내준 뒤 12회 연장 혈투 끝에 9대9 무승부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15일 NC전과 지난 11일 삼성전에서도 크게 앞서가다 후반 대량 실점하며 역전패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불펜 난조. 선발 김광현과 폰트, 이태양 등이 매경기 호투하고 있지만 뒷문이 불안합니다. 고효준과 조요한, 한두솔, 윤태현 등이 잇따라 무너졌고 김택형은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실제로 SSG 불펜의 5월 평균 자책점은 7.68까지 치솟으며 최하위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설상가상, 3위 두산과 주중 3연전에 이어 2위 LG와 주말 3연전 빅매치까지 강행군의 연속입니다. 2위 LG와는 3게임 차로 좁혀졌고 두산도 4.5게임 차인 만큼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첫 고비를 맞은 SSG. 안정적인 우승 가도를 위해 트레이드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불펜 보강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선선한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조금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또한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6.3도, 대구 1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 29도, 포항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서울과 대전, 전주가 26도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후에는 영서와 전남 지역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